안녕하세요. 진행자 하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요. 코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법률요정 건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박병건의 건 뒷자를 따서 네. 여기 이제 CG 처리해 주세요. 진이. 네, 요즘 진이가 대세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가벼운 주제들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OX를 해주시고 가볍게 대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는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가 세뱃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돌려준 경우 이것은 사기인가요? X. X. 자, 그럼 왜 사기가 아닌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되겠습니다. 네, 사기죄 아니고 횡령죄. 네. 죄는 죄네요. 네, 죄는 죄인데. 자, 이제 죄가 성립하는지는 차근차근 보도록 하고, 일단 왜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인가? 이것은 일단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착오 상태를 이용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재물을 또는 뭐 금전을 편취했을 때 네.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인데, 네. 횡령죄는 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반환의 거부를 했을 때 또는 뭐 다른 데 임의로 소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케이스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자녀의 세뱃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네. 그렇죠? 네.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어머니의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을 위해 소비해버렸다거나 네. 아니면 나 줄 수 없어 이렇게 반환을 거부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네. 성립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항상 범죄라는 것은 고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로 이 자녀의 세뱃돈을 횡령할 의사로 그런 반환을 거부했다 또는 소비했다 하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상에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하셨나 봐요. 세뱃돈이 막 수억 된다 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상황이 되죠. 다를 수도 네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유념할 점은 이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해서는 직계혈족인 경우에 형 면제 사유입니다. 오. 네. 어머니 게이드? 그래서 아까 만약에 세뱃돈이 또는 세뱃돈이 수천만 원, 뭐 수억 원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이게 형면제 사유라서 사실 네. 처벌이 안 되는 네. 그런 재벌 결과가 2, 3세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해볼게요. 맨날 고소한다는 사람, 고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난식으로라도 맨날 너 고소한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고소 절차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소.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고소의 일단 절차는 고소장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그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구두로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나의 그 고소의 취지와 이유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의 취지와 이유를 이제 듣고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경찰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절차들을 차례대로 밟아가야 되는 게, 그리고 이게 기간이 그렇게 또 짧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수사를 일단 시작하면 보통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조금 더 걸리는 경우에는 5,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 수사만 그렇게 걸리고, 그렇죠. 또 이제 검사에 넘어가서 또 이제 판결이 나기까지 또 개월이 시간이 네. 걸리는 거죠. 네, 아까 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는데 만약에 기소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법원의 재판 절차도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한 네. 4개월, 5개월은 걸릴 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 한 1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 넉넉하게 네. 네,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장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정상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는 OX 한번.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라는 것은 일단 핵심은 그 돈을 받을 당시에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사기죄의 유죄 무죄가 판가름 나는 것인데요. 이 사례에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갚았는데 이때 당시에 내가 변제할 의사도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러면은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내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택시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가 네.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O, X. 자, 답은 X. X. 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먼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그 택시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입니다. 네. 네, 계약인데 계약의 목적은 택시가 나를 목적지까지 이동을 시켜주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사고가 나서 내가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했다. 결국은 택시를 원래 처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제 이것을 저희가 민법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택시 회사의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처음에 계약은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다다랐을 때 내가 이 요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채무가 불이행됐으니까 네. 이용자는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택시 기사가 혹시 이분이 이제 다른 택시로 갈아타거나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탑승자가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고서는 되려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 네. 네, 이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났다. 뭐 경미한 사고이면 모르겠지만 좀 다쳤다. 네. 또는 내가 이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됐었는데 못함으로 인한 어떤 뭐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 이 택시기사 또는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른 택시로 갈아타서 이동한 부분은 별도의 계약입니다. 별도의 계약. 네, 그 택시 기사 또는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차치하고 이 전 사고가 난 그 택시 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간단하게 사고 처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탑승자에 대한 어떤 걸린 손해배상 이런 것들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게 가벼운 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큰 사고라면 여러분들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택시 공제 조합 네. 보험 일종의 보험이죠.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 질문은 굉장히 재밌어요. 다음 질문이 반려동물에게도 초상권이 있나요? 이분께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네. 너무 예쁘다고 누군가 이렇게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걸 또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OX. X. X. 자, 초상권 또는 권리는 사람, 인격, 주체, 이 사람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권리 또는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셀카를 찍다가 뒤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가 찍혔는데 이것도 몰카가 되나요? 이거는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몰카를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자, OX. 이것도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셀카를 찍다가 다른 사람의 실체 일부가 찍혔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은 내가 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상대방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 느껴졌을 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내가 이 다른 사람의 실체 일부를 일부러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찍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께 찍혔다면 이건 일종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실. 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찍다가 우연히 찍힌 이 과실의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찍는 것처럼 우연을 가정해서 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그러면 이것은 고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만약에 소송이 걸렸을 때 그런 고의성을 판단해서 이게 판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굳이 걸지 않는다면 그게 의도든 의도지 않든 이제 문제는 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몰카를 찍힌 여성, 주로 여성이죠.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죠. 물론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려가지고 당신 이거 몰카 찍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피해자가 이제 나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언급했던 우리 고소라고 하죠. 자, 고소를 하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고의로 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느냐, 우연을 가정해서 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냐, 아니면은 나를 셀카를 찍으려고 했는데 우연하게 찍혔느냐, 이제 이걸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셨거나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고소를 하거나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재밌는 상담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지나가려던 문제들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됐었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박병건 법률상담, 플러스 친구 박병건 법률상담 치셔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 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